6번째, 전제의 법칙을 가장 완벽하고 강렬하게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가족의 친구 한 분이 28살 난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눠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청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심장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값비싼 병원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고 의사들마저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은 침대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몸은 쪼그라들어서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말하거나 숨 쉬는 것마저 매우 버거워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대화할 때 그의 아내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뿐이며 그것은 태도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가 힘들었기에 저는 그에게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식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에 대해 그리고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저는 상상력을 제안했습니다. 전 그에게 상상 속에서 의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치병의 단계에서 그가 회복된 것을 의사가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의사가 재차 검진 결과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했고 굳게 믿었고 이 과정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열심히 들었던 아내도 전제의 법칙과 상상력을 남편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대 지역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다음번 방문 때 그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활발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친구들, 가족들과 많은 사교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날부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했던 그 제안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고 매일같이 이미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전제 속에서 철저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회복 후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전제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다음 이야기는 뉴욕의 한 회사 임원이 성공적으로 법칙을 사용한 예를 보여줍니다. 1950년 가을, 뉴욕의 유명한 한 은행의 임원이 자신이 처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저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로와 승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중년이 되어 지위나 수입이 현저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상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어떤 처우 개선도 불가하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불만이 있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된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그의 불안감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는 나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큰돈을 원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안락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수입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재 수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은행이 그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승진도 보장해주지 않았기에 그는 은행의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급여와 더 나은 직위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졌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직업은 재단이나 대학 같은 큰 기관의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전제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저 그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외부로 발현된 것에 불과하며 그가 처한 상황을 바꾸기 원한다면 자아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그로 인한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를 퇴직하는 날, 그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날이라고 느껴보는 것을 상상하세요. 계약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바로 그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날이고, 게다가 정확하게 당신이 원했던 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저는 그가 이러한 느낌으로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데 성공한다면 분명히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느낌 속에서 불안감과 불만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며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만족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을 충실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가 원하는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가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 중 한 곳의 이사가 그에게 투자를 다루는 임원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오간 후에 그는 그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상당히 높은 수입과 꾸준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으며 예전에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부는 수년 동안 제 강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한 흥미로운 예입니다. 이 둘은 유달리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행복했고 어떤 문제나 불만거리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멋진 펜트하우스로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큰 창문이 있어서 멋진 경관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집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벽면의 한쪽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거울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장작을 태우는 벽난로를 갖고 싶어 했고 위치는 반드시 뉴욕시에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런 아파트를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사실 뉴욕의 어떤 아파트도 구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아파트들은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 대기자 명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가구 구입 등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들은 완공되기 훨씬 이전부터 임대되었고 심지어는 건물의 설계도만 만들어져도 임대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초봄에 마침내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센트럴 파크를 마주보고 있는 5번가 위쪽에 위치했으며 막 완공된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인 만큼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니었기에 연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연간 수천 달러를 더 초과했습니다. 3월과 4월의 봄철 동안 그들은 도시 전역의 여러 펜트하우스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펜트하우스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하고
제안서를 만들었고 아파트 중개인도 그것을 집주인이 검토할 수 있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은 각각 전제의 법칙을 적용하기로 결심했고 나중에서야 서로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은 둘 다 마음에 둔 그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상상을 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누운 채 침실 창문으로 가면 공원이 내려다 보인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제일 먼저 창가로 가서 전망을 즐기는 상상을 했습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서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며 이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의 테라스 위에 자신이 실제로 있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몰랐지만 아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쪽에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로 몇 주가 흘렀지만 그들은 매일 밤 잠이 들 때 실제로 그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는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의 직원 한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펜트하우스가 비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완벽한 위치에 있었기에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 아파트를 얻으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갑자기 임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건물 관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어떤 지원자도 고려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부부는 즉각 건물 관리자에게 임대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건물의 펜트하우스 대기자 명단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가족에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관리자와 계속 만남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그 펜트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임대료 통제 대상이어서 그들이 처음 펜트하우스를 찾기 시작했을 때 예산으로 잡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곳의 위치와 아파트 상태, 그리고 남, 서, 북면으로 둘러싼 큰 테라스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센트럴파크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가로 15피트, 세로 8피트의 거대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거울로 장식되어 있고 장작을 떼는 벽난로도 있었습니다.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33개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